잠기는 거를 보고만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해외로 제가 제 몸이 닿는 한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어쩌면은 그 죄의식, 자책감 그런 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윤민이한테.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너무 어이없게 뺏겨버렸다는 거,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윤민이한테 그게 너무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좀 약해서 힘은 들지만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간담회 가면은 어디서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가서 우리 윤민이 얘기, 그리고 세월호가 어떤 사건이었다, 정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하고 손 같이 잡고 같이 좀 진실 규명 좀 해보자고 이렇게 부탁하러 다닐 수 있다고 어디서든 저희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은 며칠 만에 돌아왔나요? 네, 23일이니까 딱 일주일 만에 엄마가 올라왔어요.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딱 멈추어서 다시는 덜주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마에는 베인 상처가 있고 그리고 손은 약간 이렇게 그 왜 목욕탕 갔다 오거나 손이 많이 물에 많이 오래 있으면 약간 부는 쪼글쪼글한 손발은 그랬었고 튼튼한 꿀벅지와 그 다음에 실룩실룩한 그 아주 빵빵한 엉덩이, 그리고 어깨, 굉장히 어깨가 넓었어요. 운동선수 같은 튼튼한 엉덩이는 여전했는데 표정은 엄마한테 와서 다행이다, 엄마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엄마, 그런 표정으로, 살짝 웃는 표정으로 올라왔어요. 제 마음이었겠죠.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들이 알고 다른 아이들 모습하고는 다르게 깨끗하게 올라왔는데 저는 아이를 마지막으로도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도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던 모습이 전부고요. 휴대폰을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꼭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소식을 전하고 했는데, 사고 당일날 아침 사고 소식을 접하고 9시 반쯤이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아이가 탄 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빨리 저기 뉴스를 보라고 했더니 도착을 해서 뉴스를 봤더니 전원 구조를 하고 매스컴에서 그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렇게 안부를 물었죠. 아들, 엄마한테 빨리 지금 그 무사한지 안부 메시지 보내. 조용해요. 9시 반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연락 기다린다고. 무사한지 연락하라고 했더니 답이 없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뉴스를 들었는데 저는 구조래요. 쓸어내렸죠. 그런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강의를 해야 돼, 10시에. 속이 떨리죠. 저는 구조라면 내가 지금 지금 아이가 어떻게 사고가 났으니까 수습을 할 것인데 거리를 따져보니 너무 멀어요. 5시간을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진도 앞바다래, 제주도 앞바다 그 근처래요.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믿었죠. 그래서 강의를 하고 갈까?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지, 아빠한테.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그냥 빨리 나와. 그래서 부탁을 하고 나왔는데 학교를 달려갔죠. 갔더니 지금 말한 그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이모가, 언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이가 젖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옷을 챙겨가. 그래서 챙겨주더라고. 옷을 챙겨서 아빠랑 그냥 개인적으로 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갔죠. 휴게소 갈 때까지는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휴게소를 지나서
아주 한 2시간 정도를 달리고 났더니 이렇게 뉴스에 실시간 또 뜹니다. 오보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죠. 아빠를 안정시키면서 달려갑니다. 진도체육관에 갔더니 실종자 반별로 생존자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개 반입니다. 한 반에 보통 300명, 30명이면 어쨌거나 지금은 250명의 실종자, 희생자 아이들과 지금 4명의 실종자가 포함된 아이들이 250명이에요. 그리고 생존자 73명. 근데 이제 생존자 명단에 없고 중요한 건 반별로 생존자가 이렇게 적혔는데 앞반에 1반, 2반 여학생반에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적혀 있어서 다른 반들은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명단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2학년 8반이었는데 2명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팽목항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그런 상태였고 정말이지 아수라장이었고, 자, 다이빙벨 보셨는데 그 모여서 그 아수라장인 상황이 그대로 시작된 거죠. 그날부터. 그리고 아이는 일주일 만에 올라왔고, 저는 제가 그렇게 담담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딱 멈출 거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구조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멈춘 거예요. 왜냐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엄마는 압니다. 직감적으로. 구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3일째 알았어요.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3일쯤 지나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뭘 했냐면 아빠는 팽목항을 지켜. 나는 체육관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계부처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으니, 팽목에도 있었고 체육관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체육관에 있었어요. 체육관에 있었으니 난 이 상황을 알아보고 이제 이 부모님들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아보겠다 해서 체육관에 있어서 이제 대표들끼리,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대책위 활동을 했었어요. 첫날 지나가고요. 이튿날 지나가고 해경이 구조라고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이튿날인가 대통령이 왔었죠. 대통령께서 직접 내원하셔서 철저하게 이 구조 작업을 하게, 전 부처가 다 달려들어서 철저하게 구조 작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그 벌떼 같은 그 성화를 이렇게 그냥 피하고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확신을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고 나니 그 오후에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팽목항 상황을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도 올라오는 돌아오는 해경배는 없었고 구조되는 인원은 아무도 없었고 그 아수라장에서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고 그 바다를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이튿날까지 지속되면서 대통령 각하 오시고 나서 변한 건 뭐냐면 미디어, 체육관, 그 큰 체육관에 미디어 하나 설치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3사, KBS, MBC, SBS 3사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똑같은 구조 장면이 계속 리뷰어돼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뿔, 실시간 생방송, 개나 줘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알게 되고요. 3일째 되는 날 다이빙벨 에서 보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3일째까지는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정부에서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방송에 뭐라고 나왔죠? 700명 투입되고 수백 발의 조명탄, 첫날에 제가 조명탄 그것도 그냥 쏜 게 아니고요. 어두운 밤바다에 구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눈에 버젓이 들어오는데 밤에 구조 작업을 합니까? 라고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빛도 없고 조명탄 쏴서 그 현장에 조명탄 쏴서 구조하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조명탄을 쏘는데 제가 한 발인지 두 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구조 인력 보셨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5일째인가요? 저도
거의 반 미쳤죠. 친인척들이 다 달려들고 진도체육관도 꽉 차고요. 팽목항도 꽉 차고요. 5일째인가 됐어요. 아까 그 해경청장이랑 해수부 장관 그 팽목항에 그걸 뭐라 그러죠? 대책본부라고 설치된 그 팽목항이 하여튼 동네 면사무소 같았어요. 어쨌거나 책상을 놓고 앉아서 매일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구조는 안 되고 있고 올라오는 아이들은 없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구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상황들을 계속 브리핑만 하고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5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도 지났고 에어포켓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고 심해 50m까지 배가 처박혔대요. 300명을 이끌고 그냥 고로록 수장이 된 거죠. 물었어요. 그 대책위 회의를 할 때. 자,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이미 생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떠나서 아이들이 5일이 지나면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어째 보면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물어봤어요. 자, 청장님, 생존자가 있어요. 있는데 내려갑니다. 잠수부 2명이 정조기를 맞춰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시간씩 밖에는 작업을 못해요. 2명이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는데 갔어요.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요. 잠수복을 입혀요. 자,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냥 나오면 수압여에서 자,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되죠? 50m예요. 25m에서 반드시 한번 씌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배가 터지지 않는답니다. 수중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잠수차도 그렇게 해서 50m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번을 쉬고 올라온다고 쳐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한 번 쉬었어요. 자, 구조를 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를 가지고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장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들이 책상을 뒤엎고 난리가 나고 니네들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다 거짓말이니 여지까지 했던 게 다 거짓말이니 청와대로 가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진도 대교까지도 걸어가서 그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막죠. 밤새 걸어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진도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막혔습니다. 못 간대요.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경찰 병력이 지는 치고 안 보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보고가 옵니다. 누구누구 아빠 계십니까? 누구누구 엄마 계십니까? 아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데리러 오십시오. 오하해가 되어서 그 부모들이 이제 팽목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직도 정말 모르겠는 게 아이들이 시신을 올려서 바지선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죠. 팽목항에서. 아이들이 상태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온 아이들, 축축하게 젖은 아이들, 금방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아이들, 상처가 있는 아이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아이들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구조를 한 건지 아니면 올라오는 아이들을 그렇죠. 탈출했다라고 생존자들은 이야기하고 3일 동안 구조를 직접 선내에 들어가서 잠수사가 잠수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 부유되는 아이들을 구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바지선에 그냥 이렇게 안치를 했다가 그 난리를 치니까 데리고 왔는지 그것도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현장에 어쨌거나 그 구조작업을 했던 해경들은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있죠. 총책임을 졌던 해경 1, 2, 3정 정장은 징역 4년으로 지금 구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304명이 목숨을 도륙당한 대학살입니다. 선장 재판했는데요. 34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36년? 네.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형 선고를 받아도 몇백 년 사형 선고를 받아도 304명의 목숨을 계산을 하면 몇천 년 사형 선고를 받아도 못마땅한 그 사람이 36년 그냥 형을 받고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의 실체고요. 그 현장에 생생하게 저희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셨죠? 다이빙벨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21세기 이 지구가 달나라 갔다 오는 세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그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세월호 사건 언론에서 그렇게 조작질을 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보도는 그렇게 나갔고, 언론의 오보 때문에 구조하러 오던 인력들도 다시 돌아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언론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정부 얘기 듣지 마시고, 세월호를 들으시려면 저희 유가족에게 들으십시오. 생방송으로, 그것도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으로 어쨌거나 방송이 나갔고, 그 생생한 생방송에 생명을 수상시키는, 도륙시키는, 부모 앞에서 자식을 학살시키는 그 과정을 저희는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 알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지구 저 건너편에서 여기 멀리 LA까지, 미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저희요, 아프리카도 갈 거고요, 달나라에서 오라고 그러면 달나라까지도 갈 겁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에 관심 가져주시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피해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피해자신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원인도 찾으셔야 되고, 피해자들이 증거품도 다 회수하셔야 되고 수집하셔야 되고, 피해자들이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피해자들이 대통령도 찾으러 가야 되고, 피해자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월호가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월호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 극명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나눴던, 구분했던 계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방금 또 언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유언 비어들이 퍼뜨려졌었고, 사실은 대통령이 5월 16일, 5월 20일경에 첫 번째 국민 담화를 했을 때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를 흘렸었고, 그리고 나서 국민 정서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8월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억울하신 점이 많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우리 목소리가 전달해지지 않았는지. 근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상처가 됐던 말들, 그리고 가장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했던 유언비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세월호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한테 대놓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고 포기가 되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다니면서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왜, 누가, 뭘 잘못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 왜 죽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겹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근데 이게 그만할 수가 없어요. 제 딸이잖아요. 제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를 어떻게 그만해요? 그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 딸의 죽음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저는 포기 못하죠. 합의도 못하죠. 정부에서는 그 진실규명이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그분들은 그냥 배보상 빨리 하자고, 그거 합의하자고, 그분들 하시는 모든 행동에 그 결과는 항상 배보상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진실규명을 하고 그게 밝혀지면 거기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이 지고, 그런 다음에 배보상을 논의해야지,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배보상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너희들 받을 거 다 받고 왜 아직까지 그러냐고. 더 달라 그러는 거냐고. 근데 저희 받은 거 없거든요. 배보상 아직 저희 받지 못했어요. 그거 받는 게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나중에 책임자 누가 책임이 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세월호를 인양해야 돼요. 그 배를 인양해야 진실이 규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이 나와서 차를 조사하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증거로 누가 잘못한 건지 이게 왜 사고가 난 건지를 그걸 알아보고 누가 잘못했다. 몇 대 몇으로 서로 합의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배는 바닷속에 넣어놓고 무슨 근거로 무슨 배보상을 논하며 무슨 합의를 하자는 건지 저는 그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요즘 주장하는 게 세월호에 완전체로 인양하자는 얘기인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국민들하고 공론화를 시켜 얻어서 한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대요. 아니 그럼 그동안 저희가 낸 세금은 다 어디다 썼나요? 저는 50 넘도록 저희는 세금 꼬박꼬박 잘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세금을 왜 냈나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어려움에 닥쳤는데 정부가 그 세금을 안 쓴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하러 세금을 내겠어요? 제가 급할 땐 쓰지도 못하는 세금을. 그 세금 내서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펑크나고 나라 살림 거덜내다고 제가 세금 낸 거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저희가 진실 규명하는 거는 모두 저희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정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동안 국정조사도 하고 한 게 많은데도 전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세월호에서 나중에 VTR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은 처음엔 폐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대자루에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 놨었어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저희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갖고 나와가지고 변호사하고 연락해서 긴급하게 증거품으로 신청하는 그런 거 서류 작업해가지고 해경이 못 뺏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확보한 거예요. 그 증거.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국정원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월호는 이게 청해진 해운 배가 아니구나. 이거는 국정원 소속의 배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VTR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서요. 저희 그거 복원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를 해경이 뺏어갈 것도 그랬지만은 그게 자꾸 증거가 조작이 되고 지워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 처음에 나왔을 적에 핸드폰 갖고 나온 아이들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해경이 그 핸드폰을 저희한테 돌려주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뭘 하려고 바로바로 주지 않았는지 저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VTR 그거 복원할 적에 저희 그 학부모들이 반별로 조를 짜서 그 복원하는 교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못하게. 그리고 저녁이면은 그거를 금고에 확실히 넣고 열쇠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킨 VTR인데 그것도 그렇게 이슈가 못 되더라고요. 저희들 눈에는 정말 명확한 증거인데 그게 그냥 묻히더라고요. 아무도 더 자세히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됐고 물론 저희 마음에 드는 특별법은 아니에요. 일단은 엊그저께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일단은 가동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월호 특별법의 그 조사위원회 이외로 저희 유가족들도 진상조사하는 팀을 꾸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려고 저희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지금 저희는 방법은 그 특별조사위원회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옆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좀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좀 세월호가 정말 국민들한테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아까 다이빙벨도 보셨잖아요. 사실 저 처음에 그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논란거리가 굉장히 됐을 때 저희 유가족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게 저희들 다이빙벨을 보고 나서 저희가 느낀 생각은 별것도 아닌데 저게 뭐 그렇게 논란거리야? 저거를 굳이 상영을 못하게 할 이유가 뭐였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이상우 기자가 그 일반인들한테 그 보여주기 전에 유가족을 먼저 초청을 해서 따로 먼저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난 소감이 저는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왜 저걸 그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팽모 그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벌써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고 언론이 어땠다는 거를 저희는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이빙벨에서 보여준 거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간담회를 다니면서 다이빙벨을 이렇게 상영을 하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요. 그러면 보신 분들은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상상도 못했다고. 언론이 이렇게 한 줄은 자기네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세월호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다이빙벨은 그 보신 분들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 이게 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이빙벨은 성공한 거다. 얘는 다큐의 역할로 다 한 거다.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상우 기자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세월호 이 얘기를 좀 더 이슈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월호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거는 사실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몰라요.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진실은 밝혀진다는 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자식 일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끝까지 가겠다는 거. 그래서 진실이 꼭 밝혀지는 그 날을 보겠다는 거. 그게 바로 저희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아들 덕분에 청와대까지 갔다 왔어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효도를 하는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월 16일 대국민 담화, 대통령이 악어의 눈물을 보였던 그 대국민 담화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담화 직전에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을 합니다. 가족들 책이. 그래서 저도 갔죠. 거기서 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첩, 손바닥 수첩 아시죠? 적어가면서 유가족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유가족의 가슴에 여한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인을 안 받은 게, 녹음을 안 한 게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그 경호원들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님 옆에 더 무서운 경호실장님이 있었어요. 제가 마주보고, 대통령은 오른쪽 앉아 계시고 제가 마주보고 그랬죠. 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정인이야? 눈싸움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분이 내리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하여튼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저는 그 눈물이 왜 그렇게 퍽퍽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인드 컨트롤 좀 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에너지나 이런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요.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그 대통령의 에너지가 그렇게 삭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의 그 자체의 에너지도 굉장히 삭막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나라 대한민국에 그 상징적인 청와대가 그렇게 싸늘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을 만난 제 소감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도 그랬겠죠. 대통령 그래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수상이고 저희 어머니가 도장을 팍 찍은 분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다시는 선거를 하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상도예요. 네. 왜냐하면 종손을 잃었거든요. 아들이 종손이었어요. 200잔짜리 며느리에서 빵천짜리 며느리가 됐어요. 제가 지금도 못 찾아뵙니다. 한번 찾아뵙고 설명절 인사를 못 갔어요. 어쨌거나 대통령의 그 뒤의 행보 여한이 없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거짓말. 팽목항에서 전원 구조했다는 아니지 뭐야 방송에서 전원 구조했다는 거짓말. 사상 최대의 구조 인력을 동원해서 구조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구조 정부의 거짓말. 세월호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아직도 거짓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다리랍니다. 기다려.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 선장의 그 방송 단원고 아이들, 단원고 학생들 나오면 위험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방송 6분이면 다 튀어나와서 살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아이들을 나오지 말라고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뭐 때문에 왜 그랬는지 관피하든 수피하든 회피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장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팬티 바람으로 선원들을 끌고 나올 것이 아니고 팬티를 벗어 던지더라도 아이들을 살렸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배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했어야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장식을 하든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양식 어른의 도리 아닙니까? 그 선장 나이가 60을 넘었어요.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들 없습니까? 손주 없습니까? 300명의 무고한 목숨입니다. 분명히 수상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자, 팬티 바람으로 해경이 선장과 전원을 구조하는 그 배 있죠? 그 장면. 그 장면 구조 나오는 그 장면 옆에 비상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나오면서 그거 한 번만 눌렀어도 아이들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들 알고 계세요? 이건 뭐 다른 걸 떠나서 인간의 양심입니다. 어른의 양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과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에 결탁을 해서 마지못해 권력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자기의 양심을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라고 했어야 됩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의심스러운 것 한 가지. 4월 15일날 안개가 껴서 다른 배는 아무도 출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가는 배는 오하마나호였어요. 규제 완화를 해서 20년 된 배를 30년으로 연장을 해서 배를 불법 구조, 불법 정축하고 출발하면서 병행수 다 빼서 중심축이 위로 가게끔 해서 흔들리는 바람에도 위험을 느꼈다고. 그 전에도 세월호는 그렇게 흔들렸다고 살아나온 생존자 일반인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다가도 바로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넘어갔다가 돌아올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가서 안 올라오더라. 자기도 간신히 살아나왔다라고 증언을 했던 그 세월호가 우리 아이들이 왜 타고 가게 되었는지 그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 저희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했죠? 광화문으로, 정운동으로, 국회로 미친듯이 아이들의 기운 받아서 억울함을, 진실을 밝히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자, 정운동 소리만 빽 질러도 대통령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청와대 앞에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진 찍고, 한번 가보세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 정동에 있는 유가족들은 경찰 병력이 막아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중국인은 보내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안 보내죠. 삼보일별을 하면서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만나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조용한 청와대. 국정조사 때인가요? 시정 발표 때인가요? 대통령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회를 담을 넘어가면서 유가족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경찰들 몸싸움 해가면서 한여름에 부모들이 한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위통을 벗어가면서 어떤 어머니는 경찰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위통까지 벗어가면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국회 안에서 대통령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빨간 레드카펫을 밟고 올라가는 대통령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피켓 들고 대통령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규명해달라고 외치는 이 부모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바로 옆이었는데. 자, 대통령 얼굴 3번 봤습니다. 이튿날째 진도체육관 와서 상황 파악하고 갔고요. 저기가 어디죠? 청와대 가족들 초청해서 갔을 때 얼굴 뵀고요. 그리고 분향소 한번 왔다 갔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못 뵀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통령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고요. 제가 20일 동안 도보 행진했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면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여기 미국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기 행사장에서 먼저 나가신 분, 그 차량 더블 파킹했다고 차량 좀 빼달라고 들어왔는데요. 브라운 컬러 밴이고 넘버가 5BBJ581. 차량 좀 빼주십시오. 저희가 저기 진행상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 책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들의 육성 그 기록이 담긴 책이 한 달 전에 발간이 되었죠. 창작가 비평사에서 발간이 됐고, 책 제목은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인 금요일에 돌아오렴입니다. 우리 아이들 못 돌아왔는데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인데 저희 어머니들이 뭐 짧게나마 여러분들 책 구하실 수 있어요. 책 구하실 수 있고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머니들이 짧게 책을 좀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어 하셔서 네, 이 책은 저희 학부모들이 쓴 책이에요. 직접 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로 얘기하면은 저희를 이제 세월호를 같이 지지해주는 작가 모임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쓰신 책인 거죠. 근데 거의 저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녹음해서 그냥 받아 쓴 것처럼 이렇게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유가족들 13분의 그분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저희 반 아이 엄마거든요. 승희 엄마라고. 그분이 쓴 대목을 잠깐 읽어서 그분의 심정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딸 없는 세상에서 돈 벌어 잘 살면 뭐하나. 승희 보내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에 즐거운 것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사람들도 싫고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없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집보단 분양소나 유가족 어머니들이랑 있는 게 편하고 그래서 형제고 친구고 집에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일도 진작 그만뒀어요. 장례 치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나갔는데 오산이더라고요. 이틀 나갔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죄인 같아서 밥을 먹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아유 저게 자식 죽었는데 저렇게 잘 먹나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겁도 나고 남들은 모여서 웃고 떠드는데 나는 한쪽에서 울고 쳐다보는 눈빛들도 달라요.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데 난 또 그게 싫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더 쉬고 오래요. 괜찮다고 거절을 못해서 알았다 그랬는데 출근일이 다가올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고 우리 딸 없는 세상에서 돈 벌어 잘 살면 뭐하나 싶고 그래서 어렵겠다고 말했더니 자식 일이라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다며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갈 생각도 해요.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도 몸이 불편하고 쳐다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치기도 싫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옆집에서 문소리 나면은 신발장 앞에까지 나갔다가 멈춰서고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친구면 피해서 안 타고 애들이 그렇게 죽은 게 우리 부모 책임은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부모가 죄인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국가 책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이 엄마 생각에 저희는 사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생각하고 마음들이 똑같아요. 이분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이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를 잃고 사실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횡단부터 앞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무단횡단해요. 그럼 차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드는 생각이 저 차가 와서 나를 확 들이받아줬으면 저는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윤민이 말고도 저는 자식이 2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치만은 누군가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암이라도 걸려서 윤민이한테 갈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어요. 저희 유가족 중에 태범이 아빠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태범이 사고 나기 전에는 괜찮으셨어요. 건강 상태가. 근데 태범이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4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달 몰수 타시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고를 저희 단원고등학교 밴드에 쫙 올라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부고를 딱 보는 순간에 태범이 아빠는 태범이 만나겠네. 저는 느끼니 그게 뭐 너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태범이 만나겠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상태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는 유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시간은 4월 16일에 멈췄다. 저는 어제도 4월 16일이고 오늘도 4월 16일이고 내일도 4월 16일이에요.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한 제가 윤민이 죽음을 납득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시간이 가질 않아요. 그냥 제 시간은 4월 16일에 멈춰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태범이 아버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서도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 태범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읽어드릴게요. 세월호는 전부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왜라는 물음으로 끝납니다. 왜 한 아이도 살리지 못했을까? 왜 안개 낀 인천항에서 배는 떠났을까? 왜 배는 급선회했을까? 왜? 사람들은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좀 즐기고 싶어요.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날까? 많이 만나고 싶어. 당신들 말대로 나 애새끼 팔아서 돈 벌고 싶은데 이 한 글자 왜라는 이 말에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 답 들은 후에 돈을 벌게 왜 아직도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안 건지냐고 묻고 싶어. 정말 묻고 싶어요. 국가에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정부에 묻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누구 하나가 물 말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5,000년의 역사,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찬란한 문화민족입니다. 그런 문화민족을 잘못된 집권층 때문에, 권력층 때문에 물 말아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나라 망신시키는 그런 정부, 국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 원하지 않습니다. 해외동표 여러분, 교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뭐냐면 그죠?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이곳에서 내 나라 내 땅인 내 민족의 목소리, 아픈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저는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렇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제가 깨어나긴 했지만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나라 국민을 생각하고 여기 미국 멀리까지 왔지만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찬란했던 그 역사를 내가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부끄럽지 않는 이 시대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30년 후에는 제가 아들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내일 만날지도 모르고 30년 후에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엄마는 너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내 조카 누나의 아이는 행복하게 네가 못했던 네가 꿈꾸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왔노라고 아이를 만나서 행복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금요일에 돌아오라? 돌아오렴 하면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계속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금요일에 돌아오렴은 종합백화점 같은 책입니다. 세월호의 전과 진행 과정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가슴 아프다고 덮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며 살려달라는 유족들의 외침이 손닿을 거리에 들렸지만 대통령은 끝끝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장현 아버지 이남석 씨는 대통령의 뒤를 이어 떠나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애원하는 장현이 아빠를 김무성 대표도 차갑게 외면하고 차에 올랐다.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겠다고 나선 아버지의 간절함은 팽개쳐져 바닥을 뒹굴었다. 그날 그 두 사람이 밟고 지나간 것은 붉은 카펫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피눈물이었다. 잔혹한 풍경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잃으면 그 울음이 천리밖까지 갑니다. 몇 날 며칠 울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어미소를 울지 말라고 회초리질 하지 않습니다. 실컷 울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냥 어미소가 울어서 그 한이 풀어질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백성들이, 내 나라 백성들이 내가 리더로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 살려달라고 나 자식 잃고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죠. 아니,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리더하시는 분들 많죠. 지도자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세월호의 가족과 세월호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사고 현장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찾아왔던 국회의원들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100일 지나고 교황님 한국 서울 방문하고 200일 지나고 여러 가지 거쳐왔던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사실 어머니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도 좀 더 공부해야 될 문제이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마지막 4월 16일로 돌아간다면 그때 다시 9시 30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못했던 것 중에서 안 했던 것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거 무엇이었는지. 저는 윤민이하고 다시 통화가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할 거예요. 뛰쳐나오라고. 그냥 거기에 줄 서서 앉아있지 말라고. 혼자라도 뛰쳐나오라고. 그렇게 말 못한 게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당연히 학생이니까 선생님의 통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배운 대로. 근데 그게 결과가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에 그 착한 아이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다 선실에 있었어요. 이제는 만약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윤민이하고 다시 통화가 된다면 나오라고, 뛰쳐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그 생각을 못했네요. 왜냐하면 4월 16일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봐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고 학교 생활에서 피날레는 수학여행이야. 잘 갔다 와. 많은 추억 만들어 와. 하고 보냈던 그 아침에 아이가 캐리어를 끌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그 튼튼한 꿀벅지 실룩실룩 거리면서 이렇게 뜨겁게 포옹하고 엉덩이 툭툭 두드려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행복했거든요. 그 순간만 생각하고 만약에 금요일에 이 아이가 돌아오면 제가 LA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금요일에 엄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들어오면 그냥 꼭 끌어안아 줄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들 어머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저기 하얀색 외투 입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다음 저는 두 번째 기회 어저께 드릴게요. 네. 아니요. 저기 먼저 일어나신 분 계셔서요. 네, 손을 제가 먼저 들어서. 네. 제가 두 번째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죽은 학생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LA에 오고 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여기 오셨다면 저는 엄마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 일을 벌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향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방향은 건강하고 이 일을 밝히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내서 그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을 내서 이렇게 좀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회 드립니다. 감사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두 분의 자녀분이지만 단원고등학교에서 시행된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떤 공감대의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주 같은 나이요, 또 어떤 분 얼굴 보면 아들 딸 같은 나이고, 어떤 분 얼굴 보면 그래서 형제지간, 이런 또래가 지금 여기에 똑같은 동심을 가지고서 만났습니다. 저는 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사를 통해서 아는 지식, 느끼는 생각, 이런 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드립니다. 그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단 하나, 이제 앉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하실 텐데, 분명히 국민의례와 목사님이 여기 계실 텐데, 오신 분이 미리 계획을 하셔도 좋고 장로래도 좋고, 교회가 아닌 딴 장소를 빌려서 이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와 묵념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3주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국 방문을 정말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광화문에 갔었을 때 사법 경찰들이나 뭐 그 경찰복 입은 사람들 쫙 깔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회는 그 사람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고, 왜 진짜 오래간만에 간 조국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경직된 사회로 가고 있는지, 지금 뭐 SNS다 뭐 트위터다 모든 세상이 지금 다 뭐 카톡으로 한국인은 모든 사람과 같이 통화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경직된 사회고 소통이 없는 사회로 가는지. 그리고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회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종북 좌빨로 몰아붙이고, 정의와 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기득권층에 반대되는 의견만 가지면은 이렇게 무조건 밟으려고 하고, 솔직히 그 세월호도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고 이미 계획된 사건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물론 선거 때도 비행기도 떨어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실규명들이 과연 그 갑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해서 지금 모든 진실들이 묻혀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신변의 위협조차 느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하지,
한국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종북 작별로 몰리거나 어떤 신변의 위협을 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 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가셔도 그 제대로 자신이 마음에 담은 얘기도 못하고 억눌려 살아야겠다는 그런 진실을 위한 모든, 지금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각종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만 계속 일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가만히 있으라, 위에 하는 대로 그냥 충실히 따르고 주는 대로 먹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우리 기득권한테 표를 줘서 계속 우리가 이권을 유지하도록 살아라. 그렇게 충실히 교육받고 사는 그런 불쌍한 세대들을 보면서 한국에 가셔서, 제가 지금 너무 말을 정확히 하는데 계속 이런 운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아직 잡혀간 사람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간담회 가면서 간간히 하거든요. 사찰은 당해요. 서울대학 가서 뭐 그냥 한 얘긴데 TV 조선이야. 조선일보야. 네, 그랬습니다. 프락치가 왔죠. 그래서 이거 머리 자르고 해서 고소고발을 제가 당했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그냥 덤탱이 써서 같이 싸지면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출두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고소를 고발 건들이 비일비재하고 무궁무진한데 그랬습니다. 여기 LA 넘어올 때도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갔다 오면서 자유발언 너무 세게 하고 오지 말라고, 와서 책임 못 진다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은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가짜는요, 진짜가 드러나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 2분 정도 의견을 좀 듣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손드신 분이 계셔서. 네. 의견이 아니라 방금 저분이 하신 말씀을 이어받아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정부가 학생들을 죽였어요. 이제 학부모들만 죽이면은 이 사건을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국민이나 우리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부모들을 못 건드리는데, 만약에 저희가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게 되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게 된다면 정부에서 분명히 학부모들을 건들 겁니다. 건드려서 학부모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이 사건은 제2의 광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잊지 말고, 정말 이거를 잊지 말고, 300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저도 굉장히 사회 가치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미국 이제 10년 됐는데 한국에서 별로 뭐 운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한국에 뉴스 관심 있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참사 일어났을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이빙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얼마나 더 모르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이 되건 1년이 되건 진상규명이 안 되고, 그 책임자 놈들, 나쁜 놈 새끼들, 정말 그 마크 뭐예요? 그 미국 대사, 물론 그 안 된 일이지만은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국무총리 가서 문상하고 전 언론이 밥을 잘 먹네 안 먹네 뭐 몇 발을 꼬맸네 어디 들떠나 가지고 참 오늘도 그냥 저 상점 모시고 있는 그 나라에서 애들이 참 이미 죽고 정말 그 아이를 가슴에 묻지 못하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지금 그 피부름이 하늘을 사도치는데도 관심 하나 갖지 않는 정말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박근혜 2년 이게 나라냐 하는 지금 도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치하려고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학부모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계속 관심을 가십시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여자분께서 저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차 타고 왔는데요. 중학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어머님들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작년 이맘때 이 어머님들이 과연 자신들이 1년 후에 아이들을 잃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땅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살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데모를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 행사장에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저희 아들이 다음 주 수요일날 사이언스 캠프를 가요. 너무 신이 나서 지난주부터 캐리어를 꺼내놓고 수학여행 리스트를 보고 그거를 벌써 짐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전체 반이 선생님들과 함께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소설을 누가 쓰더라도 믿지 않고 참 유치한 소설이다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고 저의 친정은 또 다 한국에 살아요. 군대에도 있고 조카가 고등학생도 있고 이 앞으로 길게 가야 될 싸움인 건데 다니시다 보면 싸우시다 보면 5천만 국민이 있고 그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세월호 일은 한국에 미국에 사는 엄마라면은 부모라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더라도요. 엄마들은 다 이해를 하고 직접 나서서 많이 행동으로는 못하더라도 공감을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되고 가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애를 둘을 처음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놔두고 왔거든요. 근데 옆에 한국 엄마가 사세요. 일 늦게 끝나고 오셔서 저희 애들 챙겨주고 계시는데 아까 카톡에 사실 여기 온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세월호 얘기하면 좀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냐고 그럴지 몰라서 친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LA 나갈 일 있으니까 잠깐 봐달라고.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다이빙벨 그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는데 어떻게 잘 보고 와. 내 마음까지 내 위로까지 전해드리고 와. 그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 멀리서 사는 평범한 엄마들도 항상 생각하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애의 일상생활을 보면 세월호 애들이 생각나.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뽀뽀해주면서도 세월호 엄마들이 생각나요. 저는 그런 엄마들이 저 혼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끝까지 그 힘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멀리서 잘 도시 이름도 모르는 먼 곳에서도 마음으로 너무너무 큰 지지를 보내고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분들이 저가 있고 분들이 다 그래서 오신 거니까 저희 생각하시고 힘 많이 내시고 건강하시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죠. 그죠? 그 아이들을 먼저 보내게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혹시 먼저 갈까봐 그런 안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지금 싸워주시고 계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매 길거리를 나가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이 어머니들에게 아주 큰 빚을 졌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올해까지 기다려 주실 거라고 몰랐어요. 왜냐면 LA 분들 저희가 알잖아요. 얼마나 인내심이 없고 바쁘고 뭐 모든 게 가장 무슨 일만 있어도 가장 호들갑 떠는 분들인데 이렇게 정말 남아주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하고요. 나가시면서 저희 엄마들 꼭 한 번씩 안아주시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 어머니 괜찮으시죠? 쓰러지실지도 몰라. 근데 어떡하지? 좋아요. 쓰러지시면은 저기 바로 구급차 우리 대기 좀 시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그 공지사항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요. 그 4월 16일 날 16일 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4월 4일 날 저녁 7시에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4.16을 기념하는 그리고 추모하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공연이 펼쳐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국악도 연주하고 뭐 가야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젊은 어린 학생들이 바로 우리 그 윤민이와 그 재욱이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플라이어 하나씩 픽업해 가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꼭 같이 해주십시오. 먼 길 오셨잖아요. 저희가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예의가 아니고 사실 오늘 일정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이른 비행기를 타고 7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기 이제 공항으로 가시게 돼요. 공항으로 가시게 되는데 또 샌프란시스코 일정이 있고요. 시카고 일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휴스턴, 달라스까지 그리고 뉴욕까지 가십니다. 어머니들 정말 강행군 하시는데 여러분들 힘 좀 돋아 주시고 저희가 LA 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그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동원님 계신가요? 이 자리에? 네. 예, 오셔가지고 선물 좀 어머니들께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두 분이 저희 LA에서는 예술인들이세요. 그래서 예술 네, 티셔츠는 저희 LA에서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이 각자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와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죄송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고요. 저 어머니 티셔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거는 어머님들께서 사실은 원하셔서 저희 포스터, LA 포스터 한번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킵하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문동호 저희 화백 예술인께서 이제까지 계속 세월호 이제 추모하시면서 같이 정성을 많이 보여주신 분인데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일정에 이 그림 메시지 받으셔서 적으셔서 이렇게 이제 LA 지역은 좀 적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 가셔가지고 꼭 그 같이 킵해 달라고 드리는 그림입니다. 이런 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것, 저희가 나중에 아이들 추모관을 건립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이들의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물건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 응원해 주셨던 거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그 기록란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저희가 다 전시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놔둘 거거든요. 나중에 한국 나오시면은 오셔서 꼭 봐주세요. LA 교민들은 멋진 선물 드렸다고 다른 저기 2주 저녁 다니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자랑할게요. 샌디에고면은 보통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곳인데 거기서 오신 분이 예, 샌디에고에서 왔는데 저희는 멕시코 국경에서 가깝고요. 또 거기에도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저도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나이가 있어서 울은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실은 뭐 제 일가족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좋은 이런 역사의 현장 같아요. 그리고 두 분께서 머나먼 길을 와주시고 저희도 샌디에고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모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역사의 현장이다. 그리고 우리 5,000년 아까 1만 년 역사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자랑스러운 그 문화민족의 긍지가 있는데 이런 가짜는 그 정부 몇몇 지도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저희가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제 딸하고 같이 왔고요. 그런 현장의 하나의 책임자로서 잊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항상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이 안산에 가까운 강릉이라고 하시고요. 오빠가 17살 똑같이 고등학교 오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샌디에고 오셨으니까 찍어드리죠. 그죠? 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노출됐거나 역사에 책임을 졌던 분들은 고생한 일이 많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런 자리에 책임자로서 건강하시고 함께 가셔서 건강하시게 그런 희생 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자체로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진한 허가 한 번씩 해주시고 귀를 받으세요. 어머니들로부터. 어머니들 받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고 다 죽으나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카였어요. 제 조카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들 저희의 조카입니다. 그죠? 그 아이들 저희가 아는 아이들 저희 조카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조카였습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 막 밀치고 그러지 마세요. 다정하게 힘있게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